경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세영이가 외벌이로 참 고생 많겠네. 죄송합니다. 빨리 자리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수 씨 고향이 경상북도라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어머니 혼자서 농사일 하시고 계십니다. 아, 농사를. 그럼 규모가 꽤 되나 보네요.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하고 계세요. 그런 환경에서 오셨는데 그래도 잘 살아오셨네요. 도시 생활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가족들은 다 의사인데 남편만 좀 다른 분야라서요. 외모며 학벌이며 집안 배경이며 저희 집안과는 좀 안 맞는 편이죠. 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에게 시골 촌년이라 불린 시어머니가 강남 빌딩을 아들 명의로 넘기며 펼쳐지는 반전 드라마를 다룹니다. 과연 무시당하던 무직 남편 경수는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뤄낼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수는 아침 7시에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장세영은 벌써 병원으로 출근했겠죠. 경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식탁 위에는 세영이 급하게 먹다 만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설거지구나. 경수는 한숨을 쉬며 싱크대로 향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44살 남자가 매일 아침 설거지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서글픕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일과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지 벌써 4달째 경수에게는 이런 집안일만이 유일한 할 일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시계는 8시를 가리킵니다. 세영은 지금쯤 병원에서 첫 번째 수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세영은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피곤하다며 소파에 쓰러져 누워버립니다. 경수는 청소기를 꺼내 거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진공 청소기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회사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집 청소가 일과의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 경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소파 밑까지 꼼꼼히 청소합니다. 먼지가 날리자 기침이 나옵니다. 문득 회사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구조조정으로 함께 잘렸던 김 과장은 벌써 새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아직 면접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10시가 넘었습니다. 경수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세영이 먹다 남긴 샐러드와 우유 한 팩, 그리고 며칠 전에 산 계란 몇 개가 전부입니다.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세영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점심 먹었어?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바빠서 못 먹었어. 수술 끝나고 먹을게. 경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낮 드라마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울면서 사랑한다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경수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에서는 취업률 하락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세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경수는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합니다. 일찍 왔네. 세영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합니다. 수술이 일찍 끝났어. 그리고는 경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요즘 세상에 남편이 백수라니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 경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하루 종일 뼈 맞추고 오는 동안 당신은 TV만 보고 있잖아. 세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나도 취업 준비하고 있어.
경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세영이 비웃습니다. 4달째 준비만 하고 있네. 언제까지 이럴 거야? 경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4달 동안 제대로 된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애매하고 전 직장에서의 경력도 크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세영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갑니다. 경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의 창문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경수만 시간이 멈춰 있는 기분입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세영은 스마트폰을 보며 병원 업무 관련 메시지들을 확인합니다. 경수는 묵묵히 밥을 먹습니다. 식탁 위에는 둘 사이의 침묵만이 무겁게 깔려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영이 입을 엽니다. 내일 우리 집 가자. 갑자기 엄마가 오라고 하셨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다고. 경수는 내심 꺼려집니다. 처가 식구들 앞에서 무직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어. 그날 밤 경수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세영은 이미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경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한숨을 쉽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오후 경수와 세영은 처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며 1시간 반을 이동했습니다. 세영은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경수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인 장태호의 집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는 넓지 않지만 위치가 좋아 집값이 상당한 곳이었습니다. 장태호는 이 동네에서 30년째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원장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장모 박영희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세영아. 경수도 오느라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장모님. 경수가 정중히 인사하자 박영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처형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처형 장세진은 대학병원 마취과 전문의였고 처형부 김민호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형, 형님, 안녕하세요. 경수가 인사하자 김민호가 손을 들어 대충 답했습니다. 왔네. 경수 씨. 장세진은 경수를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일은 구하셨어요? 아직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수의 대답에 거실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장태호가 거실로 나오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저녁 준비됐어. 식탁에는 장모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까지 상당히 푸짐했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자 장태호가 소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도 한 잔해. 감사합니다. 경수는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태호는 그런 경수를 보며 빈정거리듯 웃었습니다. 경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세영이가 외벌이로 참 고생 많겠네. 경수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자리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호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긴 하죠. 특히 나이가 있으면 더 그렇고. 맞아요. 우리 병원에도 이력서가 쌓여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장세진의 말에 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장모 박영희가 경수에게 갈비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경수야, 많이 먹어. 살도 좀 찌우고. 감사합니다. 그때 장세진이 처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수 씨 고향이 경상북도라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어머니 혼자서 농사일 하시고 계십니다. 아, 농사를. 그럼 규모가 꽤 되나 보네요?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하고 계세요. 장세진은 말끝을 흐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셨는데 그래도 잘 살아오셨네요. 도시 생활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경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걸 은근히 비하하는 투였죠. 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의사인데 남편만 좀 다른 분야라서요. 외모며 학벌이며 집안 배경이며 저희 집안과는 좀 안 맞는 편이죠. 모두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경수만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경수가 세영이를 잘 만났네. 의사 집안에서 자란 딸이 이해심이 많으니까. 장태호의 말에 박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세영이가 참 착해요.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경수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뒷바라지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이라서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민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수 씨 어머님 댁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인테리어나 그런 거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시골집이면 좀 전통적인 느낌일 것 같은데. 장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한옥 스타일인가요? 요즘 한옥 리모델링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냥 일반 주택입니다. 경수의 짧은 대답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골집이라 그런지 좀 낡은 편이에요. 도시 사람들 눈에는 좀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장세진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시골만의 정취가 있을 텐데.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조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언제부터 가족들 앞에서 이토록 위축된 모습으로 앉아있게 된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식구들은 여전히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만 더 이상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좀 말이 없었네. 그냥 피곤해서. 가족들 앞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어. 너무 소극적이야.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처가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세영의 생일 준비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세영은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강남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예약했대. 거기 되게 비싸다던데. 그래, 좋겠네. 경수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초대받지도 않았고 받았다 해도 그 자리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생일 당일 아침 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옷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 오후 5시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 알겠어. 즐겁게 놀다 와.
세영이 나간 후 경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 윤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경수야, 며느리 생일이라고 해서 음식 좀 해왔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 윤정자의 손에는 큰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잡채, 그리고 직접 기른 사과와 배까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세영이는 친구들이랑 외식하러 나갔어요. 아, 그래. 그럼 언제 들어와? 늦게 올 것 같은데. 윤정자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정작 며느리는 집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머니 잠시 쉬다가 가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아니야.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한다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있어. 그냥 돌아갈게. 윤정자는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생일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직접 전달하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 한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이거라도 냉장고에 넣어둬라. 며느리가 돌아와서 먹을 수 있게. 윤정자는 보따리를 부엌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담근 깍두기, 손으로 하나하나 무친 시금치나물, 정성껏 만든 잡채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시골 어머니의 손맛이었죠. 어머니, 정말 그냥 가실 거예요? 그래. 기차 시간도 있고. 하지만 윤정자는 서울역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생일 파티를 한다던 그 레스토랑이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예약 확인서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오후 6시쯤 윤정자는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세영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화려한 옷을 입고 와인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윤정자는 본능적으로 근처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응, 언니. 지금 생일 파티 중이야. 세영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맞아.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 아직도 취업 못했거든.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댁? 아, 그런 얘기 왜 갑자기 해? 맞아. 정말 답답해. 윤정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댁이 그런 스타일이야. 그냥 논밭에 묻혀 사는 무지렁이들이거든. 시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고 위생관념도 우리랑 다르고 촌스러운 반찬들만 가져와. 전화 너머 친구가 뭔가 말하자 세영이 다시 웃었습니다. 맞아, 맞아.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감각이 달라. 우리랑은 완전 다른 세계지.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니까 뭘 기대하겠어. 윤정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비용 마련하느라 논밭 일부를 팔아서 준 게 그렇게 하찮은 일인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그렇게 더러운 것인가요? 윤정자는 손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나 윤정자입니다. 아, 정자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논밭 일부 팔고 싶습니다. 급하게요. 논을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울 쪽에 건물 하나 사고 싶어서요. 김 사장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물이요? 정자님이 건물을 사신다고요? 갑자기? 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정자님 논이 위치도 좋고 개발 예정 지역이라 한 평에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정자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3만 평이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럼 서울 강남 쪽 수익 건물로 뭐가 나와 있나 알아봐 주세요. 강남요? 정자님, 거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괜찮습니다. 일단 알아봐 주세요. 역세권으로요. 통화를 마친 후 윤정자는 다시 레스토랑 쪽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해간 음식은 아마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겁니다. 무지렁이라고 했군. 윤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보자. 이 무지렁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날 밤 고향집으로 돌아온 윤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오히려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자는 김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그것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정말 하시는 거예요? 논 팔고 서울에 건물 사시는 거요?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며느리는 자신을 무지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그 생각이 바뀔 겁니다. 논 대신 건물을 심을 때가 온 거니까요. 윤정자가 논 매각을 결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매입 희망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정자님, 벌써 세 곳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어요. 가격도 처음 말씀드린 것보다 더 올라갔고요. 얼마나요? 평당 250만 원까지 부르는 곳도 있어요. 3만 평이면. 윤정자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750억 원.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땅이 이런 거액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조건으로 진행해 주세요. 정말 확실하신 거죠? 한번 팔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확실해요. 김 사장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윤정자가 갑자기 서울에 건물을 사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자님, 서울 건물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입자 관리부터 시작해서. 괜찮아요. 차근차근 배우면 되겠죠. 한편 서울의 경수는 여전히 취업 활동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애매하고 이력서에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경력도 없었습니다. 세영은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생일 다음 날부터 윤정자가 가져온 음식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경수는 목격했습니다. 왜 버려? 상했을 것 같아서. 시골에서 가져온 거라 위생이 좀. 경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도 말이죠. 이틀 후 윤정자는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남 지역 수익형 건물들을 직접 보러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정자님, 오늘 보실 건물이 3곳 있어요. 모두 역세권이고 수익률도 괜찮은 곳들이에요.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이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강남역 근처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였지만 건축된 지 오래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400억 정도인데 리모델링 비용까지 고려하면. 두 번째 건물은 신논현역 근처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음식점들이, 위층은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여기는 500억이에요. 수익률이 연 4% 정도 나와요. 세 번째 건물이 윤정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 3층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600억이에요. 좀 비싸긴 하지만 위치가 정말 좋고 공실률도 거의 없어요. 윤정자는 건물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주해 있는 회사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건물로 하겠어요. 정말요?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600억짜리 건물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금 준비는 되셨나요? 곧 준비될 예정이에요. 계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소유주가 급매 물건이라고 해서 일주일 안에 계약금만 준비되면 바로 진행 가능해요. 그날 저녁 윤정자는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야, 엄마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왔어.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다음 날 오후 윤정자와 경수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세영은 병원에 있는 시간이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논 팔기로 했어.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갑자기? 너 때문이야. 저 때문이요? 윤정자는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세영의 말들을 경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무지렁이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촌스럽다는 말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어머니, 논판 돈으로 서울에 건물 하나 샀어. 내 이름으로 등기할 거야. 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건물이요? 서울에? 강남 역세권이야. 좋은 자리에 있는 괜찮은 건물이야. 어머니, 그런 큰 결정을 혼자. 이미 계약금도 넣었어. 다음 주에 잔금 치르고 등기 넘어가. 윤정자는 가방에서 건물 사진들을 꺼내 경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냐? 내가 월급쟁이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 경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땅을 자신을 위해 팔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을. 경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누구한테 무시당하며 살지 말고. 그날 밤 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세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등기소에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유자명은 최경수였습니다. 윤정자는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건물 등기가 완료된 지 사흘 후 경수 앞으로 등기부등본이 담긴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경수는 평소처럼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뭐지?
봉투를 뜯어본 경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유자 최경수. 경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겸 업무시설. 공시지가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오래 준비한 거다. 이젠 내 이름으로 살아라. 경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땅을 팔아서 서울에 건물을 사고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세영이 퇴근하자 경수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세영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건물? 내 이름으로? 어머니가 논을 팔아서 사주셨어. 세영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일을 혼자다? 그런 것 같아. 세영은 한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스마트폰으로 그 지역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를 본 세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 위치면 상당한 금액이겠네. 하지만 세영의 반응은 기쁨보다는 어쩐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시댁에서 이런 큰 일을 해낸 것이 마뜩잖았던 모양입니다. 며칠 후 윤정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수와 단둘이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세영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하셨네요. 경수와 윤정자는 건물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경수야, 이제 시작이야. 건물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윤정자는 가방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들, 관리업체 연락처, 그리고 세무사 명함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잘 모르니까 엄마가 미리 알아본 거야. 윤정자는 건물 관리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현황, 공실률, 관리비 정산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줬습니다. 매달 임대료만 해도 3천만 원은 들어와. 관리비 빼고 실수령액이 2,500만 원 정도 될 거야. 경수는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수입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렇게 큰 선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당당하게 살 권리야. 윤정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며느리 말 들은 거 너도 알지? 네. 무지렁이라고 했더라. 시골 촌년이라고도 하고.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그런 말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경수야. 그런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겠냐? 네. 며느리 말이야. 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겠어?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세영의 태도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생각엔 이혼하는 게 낫겠어. 어머니, 경수야, 내가 지금까지 참은 거 다 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내가 무능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착해서 참았던 거야. 윤정자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변호사야. 이혼 전문 변호사. 어머니,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그 며느리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줬어야 했어. 그런데 무시하고 깔보기만 했잖아. 경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물 임대료 들어오기 시작하면 며느리 태도가 바뀔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 돈 때문에 태도 바꾸는 게? 윤정자의 말에 경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세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건물 일로 어머님이 또 올라오셨다며? 응.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건물 관리 같은 거. 경수는 세영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시하는 투의 말투가 아니라 관심 있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전문 관리 업체가 있다고 하네. 거기서 대부분 처리해 준대. 그래. 그럼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역시 돈 얘기였습니다. 경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아직 정확하게는. 대충이라도 얼마나? 세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남편이 갑자기 건물주가 되었으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경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영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생긴 경제적 여유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자는 경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야, 생각해봤어? 아직? 그럼 엄마가 며느리랑 직접 얘기해 볼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 확실하게 정리할 때가 됐어. 내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다음 날 윤정자는 세영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세영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윤정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 더는 내 옆에서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거야. 정리하자. 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너가 우리를 무지렁이라고 부른 거 다 들었어.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발각된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경수랑 살았구나. 내가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더 이상 가족일 이유가 없어. 세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좀 힘들 때라서 친구들 앞에서 괜히 그런 말을. 힘들면 남편 가족을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의사라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경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서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세영이도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경수야, 내가 왜 또 감싸려고 해?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윤정자는 가방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변호사야. 내일 상담 받으러 가자. 세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이혼이요?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그동안 우리 경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세영은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수야, 당신 생각은 어때? 경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어. 뭐가?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처가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내가 무능해서 그런 대우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세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나?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윤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미안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며칠 후 경수는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윤정자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물은 제 어머니가 사주신 거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녀도 없고 공동명의 재산도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측에서 합의하신다면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세영에게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응.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세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건물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동안 내가 생활비 다 댔는데? 그것도 내가 부탁한 적 없어. 내가 나를 무시하면서도 했던 일이잖아. 무시했다고?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야. 당신이 취업도 못하고. 그래, 내가 무능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머니까지 무시할 권리는 없어. 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구청에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한 과정이었습니다. 세영은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세영이 구청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나도 건강하게 잘 살아. 경수의 대답은 덤덤했습니다. 원망보다는 해방감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경수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건물에서 가까운 곳으로 깔끔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 주거 문제는 전혀 걱정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임대료가 통장에 들어온 날 경수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500만 원. 회사 다닐 때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윤정자는 서울에 머물며 경수가 새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수야,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 있어. 엄마로서 당연한 일한 거지. 경수는 건물 관리 업무를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세입자들과의 관계, 시설 관리, 세무 처리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세영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그 건물 일은 어때? 어렵지 않아? 세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떠보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재미있어. 그래. 혹시 우리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경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습니다. 세영아,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 각자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하지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 봐. 경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돈, 그걸 만든 사람이 우리 어머니야. 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무지개 무시받던 남편에서 건물주가 되기까지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경수야, 잘하고 있지? 엄마는 고향에서 작은 텃밭이나 가꾸며 지낼게.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경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수는 건물주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건물을 점검하고 세입자들과 소통하며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건물 1층 카페 사장이 경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세입자들이 경수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직으로 무시받던 그가 이제는 존중받는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형 장세진이었습니다. 경수야, 나 세진이야. 아, 처형? 요즘 어떻게 지내? 세영이 얘기 들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더라. 장세진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말로 대했을 텐데 이제는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가족끼리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경수는 장세진과 처형부 김민호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둘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수야, 강남 역세권 건물이라니 정말 대단하네. 김민호가 관심 있어 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세진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경수야, 세영이 일 때문에 우리가 미안해. 그때 좀 서운한 말들을 했나 봐.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영이랑 다시 생각해 볼 마음은 없어? 세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거든. 경수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건물주가 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처형,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부부란 게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김민호가 끼어들자 경수가 반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맞춰드린 건 부족했나요? 둘 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연락해요? 예전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경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직일 때는 무시하고 비웃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장세진과 김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경수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건물 없었으면 이렇게 연락했을 것 같아요? 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리 만들지 마세요. 레스토랑을 나온 경수는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윤정자가 서울로 올라와 건물 옥상에서 경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경수야, 이제야 내 얼굴이 좀 피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을 거예요.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시각 세영은 병원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전 남편이 건물주가 됐다며?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 글쎄. 세영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후회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세영이 직접 경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수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세영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영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각자 새로운 길을 가자. 하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세영이 마지막으로 매달려 보려 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계속 작아져만 갔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경수의 말에 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는 건물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경수야, 오늘 이웃 할머니가 아들 자랑한다고 부러워하시더라. 엄마가 참 뿌듯해.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영과의 마지막 만남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 업무에 완전히 익숙해진 그는 이제 진짜 사업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3층 신규 입주 희망업체에서 연락 왔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경수는 이제 전담 직원까지 두고 체계적으로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죠? IT 스타트업 회사인데 조건이 괜찮으면 장기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좋네요. 미팅 일정 잡아주세요. 오후에는 신규 입주 희망업체 대표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젊은 창업자였지만 사업 계획이 탄탄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정말 좋네요. 위치도 완벽하고 시설도 깔끔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좋은 업체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경수는 더 이상 어색해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협상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장기 계약 기준으로 월 임대료 할인과 인테리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팅을 마친 후 경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세입자들을 확보해가며 건물의 가치를 높여가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윤정자와 함께 건물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 일주일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경수야, 요즘 정말 달라졌구나. 어떤 면에서요? 말하는 것부터 달라. 예전엔 항상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넘쳐. 윤정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가 저한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져야 할 것을 돌려준 거야. 그때 식당 입구로 낯익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장태호와 박영희 그리고 세영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식당에 온 것이었습니다. 세영은 경수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태호와 박영희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돈어른 경수야. 박영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정자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장태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경수야, 요즘 사업 잘 된다고 들었어. 감사합니다. 경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설명하거나 인정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윤정자의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를 반가워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그랬나 봐요. 미안합니다. 윤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장태호가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경수도
앞으로 잘 지내.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다른 테이블로 가자 윤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졌네.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돈이 생기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힘들 때는 외면하다가 잘 되니까 다시 다가오고. 윤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경수야,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돈이 있어도 겸손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어머니. 그렇게 살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건물로 돌아가는 길에 경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향에 집 새로 지어드릴까요? 서울에서 같이 사셔도 되고요. 아니야. 고향이 좋아. 거기서 작은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 거야. 그래도 경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다음 날 윤정자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차역에서 경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경수야,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거라. 네, 어머니.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알겠다. 건강하게 잘 살아. 기차가 출발하자 경수는 한참을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는 건물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무직으로 세영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한 건물주가 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경수야, 기차에서 보내는 거야. 고향 도착하면 연락할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경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칠 후, 고향에서 윤정자는 이웃 할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아들이 서울에서 참 잘 지낸다며? 네,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윤정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요. 서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 그럼 좋은 사람 다시 만날 수도 있겠네. 그건 경수가 알아서 하겠죠. 윤정자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자신을 촌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른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촌년의 힘으로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서울에서 경수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장님이라 불렀고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묵묵히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논 대신 심어준 건물에서 정말로 진짜 주인공이 되어서 말입니다.